세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니스 노블, 두 번째 사람은 리차드 도킨스, 세 번째는 더글라스 맥그라스. 이 세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이 세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하고 더글라스 맥그라스는 옥스퍼드 대학교 생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데니스 노블은 옥스퍼드 대학교 생물학 쪽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사람이죠. 생물학 관련을 가르친 거죠. 그 세 사람이 똑같이 이제 옥스퍼드의 생물학 관련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이제 소개해 보려고 해요. 자, 우선 상세한 이력은 뭐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이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니스 노블 교수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으세요.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는 UCL에서 받았지만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또한 이론적인 그런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근데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원래 발생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학문적으로 또 연구 실험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분입니다. 그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 바로 이 데니스 노블 교수가 이제 그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니스 노블 교수는 훨씬 더 나이가 많고 또 철학적인 서적도 내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관점들을 얘기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한 그 시스템 생물학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요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요약한 걸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생물학적인 기능은 멀티 레벨이다. 멀티 레벨.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것이 연관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처럼 유전자가 최고야 이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없다. 이게 시스템 생물학의 주요 요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꼭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이렇게 이제 그 이어지는 가운데 그리고 이어지는 앞에 생물의 그런 특징 이런 게 이제 유전적으로 넘겨지는데 한 가지 방법 뭐 유전자 이런 거 하나 때문에만 다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DNA가 그 유일한 그런 전달자가 아니다. 다양한 그 여러 복잡한 여건과 환경 거기 또 상호 관계에서 그 변화가 되면서 그것이 전달된다. 이것이 이제 시스템 생물학의 주요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뭐 요약된 것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직까지도 과학이 그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한 가지 안 것이 유전자가 이렇게 이 생명이 연결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한 가지 알았지만 유전자가 기여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생물학에서 이 시스템 전체의 상관관계에서 또 환경에서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데니스 노블 교수가 주장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 생물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약을 보면 핵심은 생명 현상에서 아직 과학이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 유전자를 알게 된 것은 큰 발전이고 좋은 일이지만 유전자 역시 생명계에서는 아주 작은 역할을 할 뿐이다. 우리 도킨스의 책을 읽으면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 전체의 시스템, 전체의 상관적인 관계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는 아직도 조금밖에 우리 인체만 해도 아직 우리가 모르잖아요.
제가 호르몬에 대한 책을 한 3권 정도 읽어봤는데, 호르몬이 우리 인체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호르몬을 이제 이렇게 감 잡은 게 한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밑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인슐린이라든지 무슨 엔돌핀이라 몇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아직도 호르몬을 다 모른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몰라요. 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리차드 도킨스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그냥 전체를 총괄하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자, 리차드 도킨스가 이제 또 옥스퍼드 대학교에 이제 생물학과 박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가장 유명한 과학자고, 또 그 책 너무 아주 재밌고 잘 썼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재밌게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제 여기에 대한 평은 뒤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람이 앨리스터 맥그라스. 똑같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제일 늦게 생물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물학 박사를 받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신학을 공부해서 성공의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신학을 더 공부해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 박사가 되고, 옥스퍼드에서 또 교수 생활을 또 이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다 옥스퍼드에서 생물학 관련을 박사를 하고 교수를 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서로 사는 방법은 제각기 다르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려고 해요. 그거 보시면 이제 리차드 도킨스와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똑같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생물학 관련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런데 도킨스는 생물학과 교수가 됐고, 또 맥그라스는 목회자가 돼서 다시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과 교수의 일을 합니다. 또 데니스 노블 교수는 이제 제일 나이 많고 생물학을 가르쳤지만은 생물학을 가르치는 시스템 생물학자지만 도킨스와는 거의 거리가 먼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과학자죠. 그래서 노블 교수는 시스템 생물학자로서 도킨스와 달리 생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힘은 유전자 DNA라기보다는 생물 전체의 복합적인 시스템이다. 그래서 생명은 분석적이 아니고 하나 개체가 뭔가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유기체적으로 관련돼 있다. 올가닉하고 홀리스틱,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전체적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 동양 사상이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양의 주역이라든지 동양 사상은 전체적으로 홀리스틱한 걸 강조해요. 서양은 주로 이제 이렇게 좀 나무를 많이 보고 숲을 보는 게 약했죠. 그런데 요즘 서양의 이런 사상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관점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니스 노블 교수는 또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 여러 번 방문을 했고, 한국 사찰에서 불교를 배우고 또 불교에서 많은 또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열려 있고 또 전체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신앙은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이성과 다른 반대의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신앙과 과학은 서로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꼭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왜 그런가는 제가 또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과학자들 중에는 이제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칼 세이건의 제자인 닐 타이슨, 천체 물리학 박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은 항상 검증 가능해야 되고 이론적으로 무결점해야 된다. 신앙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리차드 도킨스나 닐 타이슨 같은 분들의 이제 주장이죠. 당연히 그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과학자들 중에서 기독교 신자가 많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고 심지어는 천체물리학 박사인데도 목회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정반대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데니스 노블이나 이 리차드 도킨스는 전혀 반대의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과학자인데, 이제 왜 그러냐면 데니스 노블 교수는 이제 전공이 임브리올로지, 발생학인데, 생명체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전달되는가를 보는데, 리차드 도킨스는 뭐 유전자가 가장 절대적이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니스 노블 교수는 이제 발생학을 평생 연구하니까 인간의 유전이나 또 생명체가 발생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도킨스 말처럼 뭐 유전자가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달라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몸이나 신체 기관 전체가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전체적으로 작용된 결과가 그것이 바로 이후에 이렇게 유전적으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킨스와 데니스 노블 교수는 서로 박사학위를 심사했던 사제지간이지만 사상이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근데 이제 또 토론하는 거, 두 분이 토론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친합니다. 사제지간이지만 친구처럼 지내고 또 의견을 또 서로 반박하는 토론은 또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토론하는데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100분 토론하고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고 또 반박할 때는 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그래서 그 토론이 오히려 굉장히 토론하는 모습이 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은 워낙 잘 됐고 과학적인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잘 읽고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 글이 워낙 잘 표현돼 있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워낙 똑같은 얘기라도 잘 쓰여졌으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킨스의 생각을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의견도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관련 박사 3사람이 있는데, 바로 3사람의 생물학 박사가 각자 다른 길을 간다. 한 사람은 시스템 생물학으로 환원주의자, 그러니까 분석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상을 얘기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리차드 도킨스처럼 유전자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그리고 무신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옥스퍼드의 생물학 박사를 했는데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가 되었고 신학교 교수로서 신학 박사로서 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정답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처했던 상황이나 그 사람들의 내면의 힘이 끌리는 쪽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크리스찬이고 또 신학자지만 데니스 노블, 알리스터 맥그라스 이런 사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킨스의 유명하고 잘된 책, 이것만으로 우리가 머리를 꽉 채우진 말자는 얘기예요. 이기적 유전자하고 만들어진 신, 이건 너무 잘 됐어요. 문장력도 좋고 또 우리들에게 좋은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다른 의견, 다른 책도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 된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기적 유전자 그러면 이게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읽으면 도킨스의 학설에 갇혀버리죠. 학부에서 이것만 딱 읽고 말았으면 도킨스만이 과학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폭을 넓혀보면 시스템 생물학이 있고 데니스 노블 교수라는 그런 분이 있고 또 똑같이 생물학을 전공하면서도 다른 관점으로 신학을 전공하게 되고 또 목회와 신학 교수를 겸하게 되는 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절대로 신앙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면서도
항상 과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가장 과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과학과 신앙이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서양의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그걸 말해줘요.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서양의 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그 과학적인 태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페큘레이션, 모든 그 생각과 사고에 열려진 태도를 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틀로 모든 걸 가둬버렸어요. 사실 기독교 신앙 그렇게 좁은 신앙이 아닙니다. 좁은 사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시야가 넓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좁게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좁은 울타리를 가지고 모든 걸 잠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걸 말하면 반기독교인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이가 지구는 돈다, 이거 초등학생이면 아는 지식이잖아요. 이런 것도 제대로 주장을 잘못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해프닝 같은 역사가 서양 기독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편협한 신앙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신앙이 과학과 담을 쌓게 된 원인은 전적으로 지나간 2000년 동안에 잘못 행동했던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기독교와 과학을 담짓게 만들었는가?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앙인들 중에 편협한 신앙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식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을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신앙을 몰아붙이고 좁은 테두리로 가둬놓는 신앙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리라는 건 기독교를 좁게 만드는 거거든요. 좁은 교리를 딱 만들어 놔서 이걸로 가지고 자기의 권력과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 신앙인들 때문에 신앙과 과학이 적대적인 관계로 오해된 것이고, 그래서 지나간 2000년 동안에 많은 과학자들이 신앙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과 과학은 서로 무관한 것입니다. 신앙과 과학은 서로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신앙인입니다. 천체물리학 박사가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천체물리학 하면 칼 세이건이나 닐 타이슨 같은 사람을 생각하죠.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천체물리학자인데 비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체물리학을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고 목회자가 된 사람도 또한 있어요.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있는 것이죠. 신앙은 과학에 의해서 부정되거나 과학에 의해서 긍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개인 스스로가 내가 신앙인이 될 것인가, 내가 비신앙인이 될 것인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도킨스의 그 무신론적 사상을 보면 아마 여러분 그 구글이나 이런 그 수많은 인터넷에서 도킨스의 무신론적 개념을 비판한 내용들 한번 보세요. 도킨스는 굉장히 무식한 마음으로 그 무신론을 전개합니다. 과학자인데요, 기독교를 거부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신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고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지식만 가지고 그 무대포로 종교를 비판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어보니까 오히려 도킨스 자신의 그 무신론적인 본인의 신념이 그게 잘못된 교리처럼 행사를 하고 잘못된 도그마가 돼서 도킨스의 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는 많은 걸 배우게 해주는데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조금 우습습니다.
그 비판하는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도킨스가 자기의 과학을 도구마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과학의 테두리에 자신의 정신세계를 가둬버린 거예요. 바로 2000년 동안 서양의 기독교가 한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진정한 과학은 열려짐에 있습니다. 과학이야말로 편협하지 않고 모든 사물과 모든 사색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신앙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과학이 오히려 서양의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처럼 교리나 도구마가 돼서 사람을 제한하면 안 되고 신앙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